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올라와서 첫 번째 온라인 수업 시간이네요. 자, 국어 수업은 교과서와 필기도구와 그 다음에 공책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교과서 1-1 국어교과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 공책 준비하시고 필기구 준비하세요. 선생님이 10초 드리겠어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2단원 요약과 판단 교과서 펴보세요. 교과서는 82쪽. 오늘은 요약하며 읽기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사항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이 시간 학습 목표는 읽기의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해서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요약이란 글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글을 짧게 줄이는 것은 아니에요. 글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내서 그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끔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이라는 것은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요약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선택이라는 방법은 쉬워요. 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선택한다. 이게 선택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삭제예요. 삭제라는 것은 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요약하지 않는다. 삭제한다. 이게 삭제의 원리예요.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화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죠. 일반화라는 것은 자세한 개념이나 자세한 정보를 낱낱의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단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단어로 요약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해요. 조금 이따 선생님이랑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구성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재구성이라는 방법은 중심 내용이 어떤 문단에서는 문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으로 드러난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문장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핵심어를 바탕으로 또는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을 내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짧게. 이것을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약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요약을 하면 좋은 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글의 내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죠. 막 뒤죽박죽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가지런하게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글도 구조가 있어요. 글의 구조를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약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할 때 그 순서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공부하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공책에 메모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설명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공책에 쓸 시간이 없죠. 그러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공책에다 필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 누르면 되겠죠. 자,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할 때는 첫 번째, 각 문단들의 중심 내용을 먼저 요약해야 돼요. 여기서 각 문단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형식 문단이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문단 중에서 가장 작은 문단, 형식 문단. 자, 눈으로 딱 봤을 때 한 칸 들여쓰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형식 문단의 중심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관련이 있는 형식 문단끼리 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묶어놓은 그 문단은 좀 크다 해서 우리가 내용 문단이라고 하거든요. 묶어놓은 문단별 요약 내용을 종합해서 그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요약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다시 다듬을 수도 있어요. 종합해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까 요약을 좀 잘못한 문단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문단을 다시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의 특성에 따라, 글의 종류에 따라 요약하기 방법이 좀 달라요. 이것을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주장하는 글, 우리가 보통 중학교에서는 논설문이라고 하거든요. 주장하는 글을 요약할 때는요, 먼저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요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가 중심이 돼서 요약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문을 요약할 때는, 설명하는 글을 요약할 때는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나 자세한 보충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요약해서는 안 돼요.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정보, 중요한 내용,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요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 글이 있어요. 이야기 글이라는 것은 이제 소설, 재미난 이야기. 대표적인 게 소설이 있어요. 소설을 요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설은 문학작품이죠. 설명하는 글도 아니고 주장하는 글도 아니에요. 소설은 요약할 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요약해요. 자, 메모하세요. 인물, 사건, 배경, 문제 해결의 과정, 이것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단 구성의 유형을 알아볼 거예요. 보통 이제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에서 이제 도괄식이라는 문단이 있어요. 도괄식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이 문단의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맨 처음에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일 때 맨 앞에 나와요. 그런 문단을 도괄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문단은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문장이 문단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것을 꼬리 밑자를 써서 미괄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양괄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심 문장이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양쪽에 나와요. 양쪽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이 처음 부분과 끝부분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양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게 이제 문단의 구성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문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핵심어를 바탕으로 해서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을 내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재구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약하기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나래는 머리가 좋다.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한다. 자, 지금 중심 문장이 도괄식으로 보이네요. 맞아요. 나래는 머리가 좋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자, 이 문단처럼 중심 문장이 있으면 요약 끝났어요.
날에는 머리가 좋다.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한다. 이게 선택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연습해 볼까요?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좀 이 두 문장은 좀 어색하죠. 왜 어색하냐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말? 그렇죠. 학생들이 두 번 되풀이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를 삭제합니다. 자,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한다. 그럼 하나를 삭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그래요.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건 어떤 요약의 방법일까요? 두 글자로 말해보세요. 맞아요. 삭제. 자, 그러면 또 연습해 봅시다. 석호는 달리기를 좋아한다. 피구나 배구도 좋아한다. 수영도 좋아한다. 아, 석호는 못하는 운동이 없네요. 자, 이것도 요약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달리기, 피구, 배구, 수영 모두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들이나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포괄하는 단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긴 글이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굉장히 짧아져요. 요약해 보세요. 석호는 무엇을 좋아한다? 맞아요. 운동을 좋아한다. 세 개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됐어요. 자, 이런 원리를 뭐라고 하죠? 포괄하는 큰 단어로 요약한다. 이것을 일반화라고 해요. 달리기, 피구, 배구, 수영을 일반화하면 운동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수업종이 울리기 전 우리는 국어 교과서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공책을 펼쳤다. 필통에서 연필과 지우개를 꺼냈다.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아, 수업 준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이것도 요약할 수가 있는데 중심 문장이 어느 하나로 딱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중심 문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모아서 새롭게 짧은 문장으로 요약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했죠? 국어 수업 받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우리는 국어 수업 받을 준비를 했다. 교과서, 공책, 필기구 다 준비하고 선생님이 기다렸으니까. 이렇게 자, 중심 문장이 안 나타내 있는 문단은 우리가 새롭게 핵심 내용을 가지고 만든다.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세 글자. 맞아요. 재구성.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85쪽에서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이라는 글을 읽고 요약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을 한번 핵심 정리해 볼까요? 자, 이 글의 갈래는 뭐였어요?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설명문. 그러면 무엇을 설명했어요? 이게 제재겠죠? 제재는 중심 소재. 맞아요. 석빙고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석빙고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했나요? 이제 주제. 석빙고가 중심 소재이고 석빙고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했죠? 그렇죠. 석빙고의 얼음 저장 원리를 설명했어요. 자, 이 글은 특징을 알아볼게요. 이 글은 맨 처음 부분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궁금증을 유발하는 글이에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더 궁금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질문을 사용해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냉각과 저온 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이 담긴 과학적 원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진과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석빙고의 얼음 저장 원리는 무엇이었죠? 자, 89쪽입니다. 그렇죠. 냉각이었죠. 자, 냉각은 석빙고 외부의 날개벽 때문에 석빙고 내부를 냉각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저온 상태 유지가 두 번째 저장 원리죠. 자, 저온 상태 유지를 위해서 천장 구조, 에어 포켓이 또 밖으로 공기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천장 구조, 그 다음에 그 물이 생겼을 때 그걸 빨리 빼는 배수로 방수층, 그 다음에 얼음 사이에 단열재를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음이 쉽게 녹는 것을 방지했죠. 그 다음에 석빙고 외부는 흙으로 덮고 잔디를 심어서 여름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죠. 18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온 상태 유지 원리는 어떤 원리였냐면 내부 공기가 더워지면 위로 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위로 뜬 공기는 에어포켓에 갇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어포켓에 갇힌 더운 공기가 환기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자, 그리고 또 한여름에는 배수로를 만들고 방수층을 설치하고 단열재, 잔디를 이용해서 한여름에도 이 저온 상태가 유지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석빙고의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90쪽을 한번 펴볼까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자, 조상들은 석빙고에서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틀려요. 자, 석빙고에서 물을 얼릴 수는 없어요. 밖에서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에 보관했죠. 그리고 저장했어요. 두 번째 질문. 자,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석빙고의 날개벽에 부딪혀 소용돌이로 변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석빙고의 안에 공기를 아주 차갑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에어 포켓에 갇힌 더운 공기는 외부 열기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아니죠. 에어 포켓에 갇힌 더운 공기는 환기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자, 빠져나가서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줬죠. 자, 네 번째 질문. 얼음 보관에 치명적인 물을 빼내려고 석빙고 바닥에 배수로를 만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았어요. 자, 그러면 90쪽을 펴보세요. 우리가 문단별로 국어 시간에 요약 정리했는데 맞겠는지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형식 문단 첫 번째 1번. 겨울철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단에서는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 두 단계로 나뉜다고 설명해 줬죠. 자, 세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단계 냉각은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석빙고 내부가 냉각이 잘 되는 것은 겨울바람을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게 만든 날개벽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5번 문단. 자, 두 번째 단계는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석빙고가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더워진 내부 공기를 에어포켓에 가두었다가 환기구로 빼내는 천장 구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단에서는 더 보충해서 설명했어요. 석빙고는 배수로나 방수층, 단열재, 잔디 등을 이용해서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 8번 문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석빙고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석빙고에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1번하고 8번은 좀 분홍색을 진하게 해줬죠. 그 이유는 1번 문단은 글의 처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7번 문단은 자세히 설명하는 중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은 글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끝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글의 구조를 알아볼까요? 자,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이라는 글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부분으로 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문단으로 나눴을 때 몇 번의 형식문단이 처음 부분일까요? 1번이에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석빙고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번부터 7번에서 석빙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끝맺는 부분 마지막 8번 문단이에요. 그래서 처음 문단은 우리 조상들이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자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서는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과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마무리, 석빙고에는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 있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꼭 메모해야 되겠죠? 교과서는 92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글을 수업 시간에 읽었었는데요. 이 설명문의 구성 단계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안내할게요. 자, 설명문은 처음 단계에서는 설명한 대상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석빙고에 대해서 처음 1문단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알아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설명할 대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매우 길어요. 설명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뜻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설명문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설명문의 구성 단계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의 단계에 들어갈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메모하세요. 자, 공책에 다 메모했나요? 자, 그러면 아직 메모를 하지 못한 사람은 천천히 수업 영상을 보면서 이 시간에 공책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숙제예요. 자, 그러면 다음 국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